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53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세액의 계산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자, 이제 똑같은 양도 차익이라고 해서 같은 세금을 매기면 안 되다 보니까, 자,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토지, 건물, 원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보유년수 곱하기 2%인데, 자, 요게 이제 최대 80%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1년에 250만 원씩, 근데 미등기는 안 되지만, 그리고 자산별로가 아니라 뭐예요? 소득별, 그룹별로 250만 원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일단 이제 과세 표준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구하는 거죠. 자, 이제 세율은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이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취득세 세율보다는 쉬워요. 있습니다. 자, 먼저 주식이나 파생 상품 같은 거는 우리가 신경 쓸 바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부동산에 대한 세율인데, 자, 부동산도 세율이, 자,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 등에 대한 세율이 있고, 야, 요게 이제 주택에 대한 세율이 있어요. 예, 주택이라든가, 자, 그 다음에 입주권에 대한 세율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 예정입니다. 개정 예정이야. 개정은 됐는데 이제 실행 예정이죠. 이 분양권에 대한 게 또 따로 있어요. 분양권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자, 미등기. 네, 70%예요. 이거 했죠, 이거는. 자,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 말고 나머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팔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미등기인 경우엔 70%. 자, 그 다음에, 자, 1년, 자, 미만 보유를 했습니다. 단기 양도죠. 자, 이런 게 50%예요. 자, 이때 50%라고 한 게 뭐예요? 과세 표준까지 구했을 때, 만약에 과세 표준이 1억이라고 하면은, 자, 세금이 얼마란 얘기예요? 50%니까, 그렇죠. 50%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은 넘었지만 2년 미만으로 보유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40%입니다. 40%. 자, 그 다음에, 자, 그냥 일반적인 이제 기본세율이라고 할게요.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6%에서 45%만큼 초과 누진 세율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겁니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미등기 70, 1년 미만 보유하면 50, 그 다음에 2년 미만 보유하면 40,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6에서 45%. 결국은 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제 한 4년 6개월을 보유하고 팔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세율이 몇 퍼센트? 6에서 45%. 이게 6에서 45라고 하는 거는 과세 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과세 표준이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6%인 거고, 과세 표준이 한 20억 된다. 이런 경우에는 45%. 물론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20억 곱하기 바로 45 이건 아닙니다. 물론 그 구간에 따라 나눠야 돼요. 이건 단순 누진, 초과 누진 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계산 문제는 안 나오니까 그냥 6에서 45로 되어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면 533페이지의 양도소득세 세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국내 소재한 부동산 관련 자산의 자산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거기 밑줄 세율 적용할 때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세율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경우는 1년 8개월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땅을. 그럼 1년 8개월 보유했으면 40%죠. 됐어요? 40%. 자, 근데 거기에다가 일반 세율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40%인데. 근데 45%를 적용했을 때 더 높은 경우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과세 표준이 한 20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20억이기 때문에 원래 20억 곱하기 40% 하게 되면 8억 아닙니까? 근데 20억 곱하기 최고세, 요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8억보다 더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요건 두 개 중에 비교해서 무슨 걸로? 큰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세율을 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죠. 자, 요건 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본 세율은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적용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년 미만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세율을 적용했다는 게 아니라 기본 세율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더 크게 나오게 되면 이쪽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는 1년 미만 보유했으면은 이걸 적용한다고 해도 50%를 넘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두 가지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 세율은 여기저기 다 한번 적용을 해봐서 둘 중에 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자, 우리 이제 비사업용 토지라는 게 있어요. 자, 비사업용 토지가 뭐냐면은 지목대로 안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목대로 안 썼어요.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짓는다든지 대지인데 건물이 없다든지 이런 땅을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요. 자, 뭐랑 비슷해요?
재산세 때 그렇죠.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나대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내고 있다가 금액이 좀 크면 종부세도 내고 있다가 팔게 되면 그렇죠. 비사업용 토지로 해서 이것도 세금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기본 세율에다가 자 플러스 10%만큼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투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몇 프로 20%만큼 추가가 됩니다. 이거예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미등기 뭐 이런 것보다는 조금 좀 약해요. 이제 왜냐면 우리 아까 미등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 됐어요, 안 됐어요? 미등기 안 됐어요. 기본공제는요. 기본공제도 안 돼요. 세율은요. 70%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등기는 모든 하여튼 제재할 수 있는 거는 다 제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기본공제도 안 해주고 세율도 70%예요. 근데 비사업용 토지는 이게 무슨 뭐 죽을 죄를 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줘요. 기본공제도 해줘요. 자, 뭐만 제약이 있다. 그렇죠. 세율만 일반적인 세율에서 플러스 10 플러스 20을 적용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비사업용 토지인데 내가 만약에 1년 미만으로 보유했습니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여기 6에서 45에서 플러스 10 더한 요 세율하고 뭐랑 비교해요? 얘랑 비교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항상 2개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항상 비교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요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세율에 대해서만 조금 제재가 있지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된다,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음에 주택이나 입주권입니다. 자, 요것도 만약에 미등기다? 70%예요. 70%예요. 자, 이제 문제는 요게 바뀌었어요. 주택이나 이제 입주권이 옛날에는 이게 몇 프로냐면 40%였거든요. 40%. 근데 요게 1년 미만 보유하면 와우. 바뀝니다. 그럼 결국은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건 미등기하고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요게 1년 미만 40%, 1년만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6에 40이었는데 이게 미등기 70인데 1년 미만 보유 70, 2년 미만 보유도 60이에요. 이건 조금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기본 세율은 얼마? 자, 6에서 45%는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주택 중에도 아까 주택 중에도 자, 혹시라도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았는데 주택을 양도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집이 내가 만약에 2주택자였다. 자, 아니면 3주택 이상이다. 이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세율에다가 얘는 플러스 20%, 얘는 플러스 30%만큼이에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세율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율이 생각보다 되게 높죠. 높아요. 근데 외우는 데 있어서 많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자,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그러면 우리 아까 미등기에 대한 제재 있었잖아요. 미등기. 자, 미등기는 장특공 안 해주고 그다음에 기본공제도 안 해주고 세율도 70%. 비사업용 토지는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세금만 조금 더 받는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떨까요? 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2주택자였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3주택 이상자였다. 그러면 세금은 높게 받는데 자, 기본 공제는 해주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줍니다. 그게 이제 정리된 표가 옆에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은 요건 물론 이제 2021년 1월달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그래요. 자, 요거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등기 이런 게는 없으니까 요건 일단 내비두고. 자, 1년 미만 보유하면 얘도 70%. 얘는 근데 1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60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본 세율 이런 거 없어요.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60. 요겁니다. 그럼 보세요. 주택, 입주권, 분양권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최소한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 분양권은 일단 분양권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파트 당첨 받아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살아야지. 이거 당첨받고서 그냥 팔았다? 단기 양도는 무조건 70%. 1년만 넘어가면 언제가 됐든 간에 무조건 60%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주택이나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옛날부터 살아왔던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이렇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되죠?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세율이에요.
자, 그래서 5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조금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의 권리 그다음에 기타 자산 괄호 보시면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원칙적으로 기본 세율은 6에서 45. 비사업용 토지인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플러스 10%를 더한 16에서 55.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0%를 더한다. 이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 이 표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자, 미등기 70,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자, 그렇게 되고 기타 자산 모르셔도 됩니다. 이건 일단 내비두고. 자,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인데 분양권은 조금 따로 떼서 생각합시다. 이거는요. 내두시고. 주택이나 이제 주택의 입주권, 분양권 볼게요. 자, 얘는 기본 세율은 6에서 45인데 1세대 2주택인 자가 양도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이에요. 근데 괄호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집이 2개인지 3개인지 판단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도 포함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서울에 만약에 서울에 이렇게 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자, 그다음에 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년 이후에 2021년도 1월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도 세 갖고 있어요. 이게 다 서울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얘를 판단 얘기예요. 요걸 팔았는데 나는 집은 지금 한 개죠. 주택은 하나예요. 얘네들은 딱지 아닙니까? 권리 아니에요. 그래도 이것도 뭐 할 때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포함을 하라는 얘기예요. 주택수 계산할 때는 대수를 아시겠죠? 자, 양도한 자산은 뭡니까? 양도한 건 주택입니다. 주택을 양도했으나 그 당시에 집이 몇 개이니? 그러니까 팔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당신 집 팔았어? 어디 있는 집?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 집 몇 개인데? 나 한 개인데?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한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세 개란 얘기예요. 요것도 주택수를 카운팅할 때는 포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집을 팔았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요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만약에 얘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당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 팔았니? 아니요? 그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 적용하는 이거.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 아닌데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에서 45, 단기 양도인 경우에는 60, 70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왜? 당신은 집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긴 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집이 아니잖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적용할 때는 항상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집이 몇 개냐? 근데 집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저기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수에는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렇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미등기 70, 그다음에 요건 이제 아마 정오표로 나왔을 거예요. 정오표로.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자산은 70이 아니라 60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60으로. 그다음에 등기가 되고 1년 미만인 게 70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죠?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년 미만인 게 70이지. 그죠? 네,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분양권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옆에 써두세요. 분양권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그것만 넘어가면 무조건 60이구나. 무조건 60,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 아니라도 일단 분양권을 팔면은 이때 이후에 취득한 거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분양권을 팔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그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은 뭐 수시로 바뀌니까 534 밑에는 뭐 볼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자로 또 확 그죠? 오늘부터 적용되는 조정대상 지역에 전국에 또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제는 거의 대부분 외지가 나온 조정대상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시골이 아닌 이상은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535 위에 초과 누진 세율, 기본 세율은 보시는 바와 같이 6에서 45% 8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6에서 45%가 적용되는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보충의 양도소득세 불이익 규정을 보겠습니다. 불이익 규정. 먼저 세율 볼게요. 미등기인 경우에는 70.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에서 10% 내지는 이제 20%를 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10%, 투기 지역은 20%. 그 다음에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주택입니다. 주택을 팔았는데 그 당시에 2주택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얼마? 20. 그죠? 옆쪽이 잘못됐죠 또. 3주택 이상인자 조정 대상 지역의 안에 양도가 20이 아니라 30이에요. 바꾸세요 이것도. 20 아니라 30입니다. 30. 요걸 보세요. 이걸로. 자,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냐 해주지 않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요걸 조금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좀 제재해야겠다 싶은 경우에는 장특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니까 미등기인 경우에도 적용이 안 되고 2주택, 3주택인 경우에도 안 됩니다. 자, 근데 어느 경우엔 돼요? 비사업용 토지만 돼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그냥 세금만 조금 더 낸다 뿐이지 장특공도 되고 기본공제도 됩니다. 자, 하지만 기본공제는 뭐 1년에 250만 원 해주는데 뭐 이렇게 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해주는 거예요. 자, 누구 빼고? 미등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표 좀 잘 알아두세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그렇죠? 그러시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 절차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이거는 어디다가 납세합니까? 거주자는 주소지, 그쵸? 주소지예요. 국세다 보니까 주소지거나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예정신고가 있는데 예정신고 자 536 볼게요. 536. 그 표에 볼게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11월 만약에 3월 6일 날 양도했다라고 하면 언제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5월 말 3월 6일이 속하는 날의 말이면 3월 31일 이때부터 2개월이니까 5월 31일. 자, 그런데 이것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입니다. 요거 취득세하고 비슷합니다.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잔금만 받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에요. 그죠? 자, 밑에 이제 부담부증여가 뭐냐면은 요거 참 부담부증여 여러 번 그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 A, B 나오죠? 요거 이제 토지를 증여했어요. 똑같이 돼. 예, 똑같이 5억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채, 부채 여기 3억 원이 껴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이외가 이제 2억 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B가 내는 세금이 이제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취득세 낸다라고 했죠? 취득세. 자, 얼마에 대해서? 자, 5억에 대해서. 자, 근데 요게 유상으로 취득한 게 3억 원이고, 자,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한 게 2억 원이다라고 했잖아요.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쵸?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얼마에 대해서? 2억 원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자, 하지만 유상 취득에 반대 사람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유상 양도기 때문에 자, A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양도세. 그렇죠. 얼마에 대해서? 부채 3억에 대해서. 요 3억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도가액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양도가. 그렇죠. 양도가액은 그대로 부채가액이에요. 그대로 3억 원이 되고. 자, 대신에 여기서 빼는 우리 이제 필요경비 있지 않습니까?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물론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세 가지지만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자, 취득가액은 어떻게 했어요? A가 실제로 얼마에 취득을 했느냐? 요거 1억 원에 취득을 했다. 자, 그러면 1억 전체를 취득가액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얼마만? 그렇죠. 5억짜리 땅 중에 5억 중에 3억에 해당하는 60% 아닙니까? 60%만큼만 팔았다고 보는 거니까 취득가액도 얼마에 대해서만? 60%에 대해서만. 그래서 요거는 1억 곱하기 전체 5억 중에 부채 3억에 해당하는 요거는 6천만 원에 대해서. 자, 이렇게 차감을 하니까 우리 양도 차익이었어요. 그렇죠? 예, 양도 차익은 요거는 얼마? 2.4억 원. 그렇죠? 2억 4천이 됩니다. 요건 됐죠? 이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 신고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요 부담부증여가 발생한 게 2020년 만약에 3월 6일 날 요 부담부증여가 발생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원래는 3월 6일이 속한 달의 말이니까 3월 말. 그러니까 5월 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취득세 지금 총 신고해야 될 게 지금 세 가지인 거예요. B는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고, 자, 요건 그냥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요거 됐어요. 증여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는 양도세를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B가 이것도 그냥 같이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쵸? 아니, 당연히 아버지가 줬는데,
아버지가 줬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이 부채를 받아온 게 맞다. 그럼 내가 증여세만 신고하고 아버지가 양도세는 신고하셔야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는데요. 이러면 혼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비가 신고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증여세예요. 증여세는요. 요거는 증여일의 월말 3개월이에요. 그럼 이 두 개가 다르죠. 증여세 2억에 대해서는 3월 6일이니까 6월 말까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도세는 2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의 예정 신고는 양도일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지만 얘는 그냥 맞춰버린 거예요. 어차피 이거 신고할 때 같이 신고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옛날엔 달랐어요. 근데 요게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기 부담부 증여 보시면 536 메뉴의 표에 그 세 번째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얼마 3개월 얘만 그래요. 얘만.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랑 양도세 신고를 그냥 수증자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외는 한번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거기 플러스에 밑줄주세요. 확정 신고는 과세 표준이 없거나 결송한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되고 예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손 났다. 세금 낼 게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신고를 해줘야 그걸 알지. 과세관청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1억에 사서 뭐 5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손실 났는데 신고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야 돼요. 그리고 예정신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에 그냥 예정신고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확정신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걸 합산해서 신고 안 했다. 이런 경우에 해줘야겠지만요. 그렇죠?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얘도 이제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 거기도 첫 번째 밑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경우 자 분납은 예정신고 때나 확정신고 때나 다 가능해요. 확정신고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것도 의외로 잘못된 지문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분할 납부는 확정신고 때만 가능하지 예정신고 때는 가능하지 아니하다. 땡 아닙니다. 예정댁은 확정댁은 낼 세금이 어쨌거나 1,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산세 분납은 얼마였어요? 250만 원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요. 250만 원 6개월. 얘는요. 1,000만 원에 2개월이에요. 1,000만 원 2개월. 나머지 그냥 국세는 전부 다 1,000만 원에 2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요거 세 가지 이렇게 됐죠? 분납돼요. 종부세를 제외한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세금이다. 그러면 거의 이제 1,000만 원 넘게 되면 이제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부세 빼고는. 자, 1,000만 원 초과한 경우는 2개월이에요. 근데 밑에 나와 있는 거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납부할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 자, 그럼 여러분들 센스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됐죠? 이거 지울게요. 자, 내가 만약에 예정신고 때 어떤 사람이 3월 6일 날 양도를 하게 되면은 자, 요거 신고 언제까지 한다고요? 5월 신고 31일까지 예정 신고를 합니다. 내야 할 금액이 만약에 1,700만 원이에요. 1,700만 원. 자, 요거 분납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예정 때도 돼요?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어떻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죠? 1,000만 원 초과하는 게 아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죠. 최소한 얘는 얼마를 내야 돼요? 그렇죠? 1,000만 원 내야 돼요. 우리 그 재산세나 종부세 할 때도 최소한 250은 내야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1,000원 내야 돼요. 이거 언제까지? 이거 5월 31일까지. 자, 그럼 나머지 얼마? 그렇죠? 700만 원에 대해서는 얼마? 7월 31일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돈에 조금 여유가 있네요. 아, 요거 1,200 낼게. 자, 요거 500만 원. 요거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됩니다. 근데 요거 반 잘라서 850만 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죠. 최소한 1,000원 내야 됩니다. 최소한 1,000. 자, 그다음에 요게 만약에 3,0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3,000. 자, 그러면요. 1,500만 원만큼 잘라낼 수 있죠. 이게 최대예요. 최대인데. 아, 요거 특이하게 하나 2,000만 원 내고 요거 1,000만 원만 이렇게 하겠다.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1,000만 원만 내면 된다고. 처음엔 1,000 내고 그 다음에 2,000 내겠다. 요거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이제 분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은 거주자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인데 요거는 이제 기본 과정에서 할게요. 자, 요게 31회 때 나왔어요. 30회 때도 나왔어요. 32회 때는
제가 보기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느낌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렵냐?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기본적인 거 다 듣고 나서 듣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요거 나중에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5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38페이지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 요거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비과세. 자, 비과세니까 요거를 계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비과세는 그 요건만 갖추게 되면 세금 계산 신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신고할 필요 없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줄 알고 신고를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요. 과세관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그거예요. 자, 비과세인데 우리 취득세 때 비과세, 재산세 때 비과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비과세는 매우 중요하죠.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내가 망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쌍해서. 그죠? 자, 그다음에 경계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안 나와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얘는 종종 출자가 돼요. 자, 농지의 교환이에요. 아니 근데 일반적인 교환 같은 경우에는 양도예요, 아니에요? 교환 같은 경우에도 유상 아닙니까? 요건 양도인데 요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요거는 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과세. 자, 요 교환이 그냥 무작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 국가 등이 하는 사업에 따라서 나는 바꾸기 싫었는데 부득이하게 바꾸게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국가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랑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 자, 두 번째는 각종 이제 법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에 법. 근데 이게 되게 농업과 관련된 법입니다. 농협법, 농지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바꾸는 경우. 자, 세 번째가 제일 많습니다. 요거는 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예요. 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지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A 소유의 농지입니다. 근데 도로에 붙어 있어요. 근데 한참 한 2km 떨어져 있는 이 안쪽에 가면은 이만한 땅이 있어요. 이만한 땅. 자, 이건 B 소유의 농지가 있습니다. 면적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 나죠. 근데 요 땅은 얼마냐면 요건 시가 표준액이 1억 원이에요. 와우. 그죠? 1억 원. 자, 요 땅은 얼마인가 봤더니 요거는 8천만 원이래요.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 땅을 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왜 바꾸나 봤더니 요게 보니까 A집은 여기 있어요. A집은. B집은 바로 옆에 살아. B집은. 맨날 2km씩 왔다 갔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면적이 중요해요? 가격이 중요해요? 바꿀 때.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면적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1억짜리 땅, 8천짜리 땅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교환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단 이때는 4분의 1 이하. 자, 뭐가? 둘 간의 가격의 차이가. 자, 1억과 8천만 원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요 차이 2천만 원이 큰 쪽의 4분의 1이 안 돼야 돼요. 1억의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500이죠. 2,500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건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교환 후. 자, 3년 이상. 자, 제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 기껏 여러분 요거 이렇게 그냥 바꿔놨더니 갑자기 이제 B라고 하는 사람은 요게 이제 B거가 됐잖아요. 예, B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 이거 뭐 굳이 뭐 농사 지을 필요가 있나? 도로가 접해 있는데 건물 지으면 되지. 요거 안 된다는 뜻입니다. 교환을 해서 비과세 해줬으면 반드시 3년 이상. 제촌작용이 뭐냐면 그 동네에 살면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요런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파산 선고, 경계 조정금, 그다음에 농지를 교환할 때에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됐죠? 네,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자, 그래서 538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서 1, 2, 3, 4가 나와 있는데 1, 2, 3만 볼게요. 1번 설명도 없죠. 파산 선고에 의해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 3번 먼저 보겠습니다. 경계 변경에 의한 조정금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무슨 법령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감소가 되어서 받는 조정금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를 비과세를 합니다. 양도 맞죠? 돈 받고서 요거만큼 조금 이제 면적이 줄었으니까 양도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2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이에요. 농지의 교환이란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서로 바꾸는 걸 말하고, 분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농지의 일부를 타인에게 주고 타인 농지의 일부를 자기 소유로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냥 농지의 교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농지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자, 교환 또는 분합하에게 거기 밑줄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쪽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얘만 그러니까 뭐 1억짜리 땅인데 2천짜리 땅이나 바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비슷해야지. 그때 사이즈라고 하는 건 가격의 사이즈 말하는 겁니다. 금액이지 절대로 면적이 아니에요. 자, 교환 사유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은 전부 다 국가 또는 법령에 의해서 바꾸는 경우입니다. 국가 또는 법령에 의한 경우예요. 근데 리을이 제일 많을 거예요. 리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인데 다만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경작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내가 그 동네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예, 마지막 1세대 1주택 비과세.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사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 먼저 이제 양도일 현재입니다. 양도일 현재. 자, 1세대가 자, 1주택을 자, 이거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 비과세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단 우리 아까 양도 차익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긴 했지만 요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그렇죠. 양도가액 9억 원 이상. 그렇죠. 단 고가주택 제외예요. 자, 고가주택은 과세합니다. 요거죠. 1세대 1주택. 이거 내가 이 집 할 때 우리 집에는 이 집 말고는 다른 집이 없어. 그리고 이 집을 얼마 이상 보유했다. 2년 이상 보유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자, 하지만 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요게 가격이 얼마다. 한 12억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이런 경우에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에 대해서 과세했어요. 9억 넘는 부분만 과세했어요. 9억 넘는 부분만 과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년 이상만 보유하면 되는데 자, 지금 혹시라도 그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자, 2년 이상 뭐까지 해야 돼요? 네,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기 이전에 산 집은 괜찮아요. 근데 최근에 샀다. 최근도 아니고 3년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집이 팔았을 때 요거 하나라 하더라도 반드시 얼마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비과세 됩니다. 요거는 실무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죠. 요거 비과세 돼요 안 돼요라고 했을 때 아, 그 정도 2017년 12월에 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산 적이 없어요. 근데 2년 이상만 보유했다고 비과세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거주를 해야 됩니다. 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비과세 해주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먼저 자, 세대 볼게요. 세대. 자, 세대는 기본적으로 세대는 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 세대, 그다음에 우리 부부 세대 이런 식으로 세대. 자, 근데 그럼 반드시 또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가 나이가 자, 30세가 넘은 경우예요. 넘어요. 자, 그럼 난 결혼도 안 했는데 독립세대 나이 30 넘었니? 아버지한테 떨어져 나가서 비록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죠? 자, 두 번째는 옛날에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없는 경우예요.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했다든지 한번 갔다 왔다든지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건 단독 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단독 세대 가능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요. 일정한 소득. 이것도 뭐 중위소득의 뭐 40% 이상 이런 게 있는데 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단독 세대원으로서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면 원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결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단독 세대일까요, 아닐까요? 자, 부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딸이 22살이에요. 근데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2주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를 독립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름으로 이제 사게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일까요, 2주택일까요? 2주택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자, 1세대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같은 세대원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가 다르다 하더라도 22살짜리가 무슨 소득이 있겠다. 소득이 없으면 만약에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주소지만 다르지 아버지가 돈을 대줘가지고 생활할 거 아니냐. 그럼 그냥 같은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반드시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생계를 같이 한다. 즉 누구 돈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거는. 나이가 30이 넘었다 이런 경우도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자, 요게 어쨌든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래서 원래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근데 배우자가 없다 하더라도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2개 하게 되게 조금 뭐하니까 그냥 대학생 애를 이렇게 분가시켜 가지고 이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주택입니다. 자, 1주택인데 자, 이때는 자, 부수 토지를 포함을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단독주택을 판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을 파는데, 자, 요게 이제 8억에 판다는 얘기예요. 단독주택. 근데 원래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요 부수 토지까지. 우리 재산세 계산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재산세도 요 집뿐만 아니라 요 부수 토지까지도 전부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떨까 생각할게요. 나는 땅만 팔았어요. 이 집은 다 판 게 아니라 건물은 그대로 갖고 있고 땅만 팔았습니다. 요때는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요때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원래는 건물이 준데 부수 토지를 포함을 해주는 개념이지 땅을 판 경우에는 집을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판 거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나는 땅은 두고 건물만 팔았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땅 소유하고 있는 거는 얘는 남편이 소유하고 있고 자, 요거는 부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괜찮을까요? 우리 지금 세금은 항상 인별과세라고 했잖아요. 남편 따로 신고하고 부인 따로 신고해요. 토지를 만약에 남편 6, 부인 4를 가지고 있으면은 각각 6대 4로 신고하는 겁니다. 각각 신고하는 거예요. 전체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6대 4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신고하고 부인은 부인대로 신고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건요. 왜? 남편과 부부가 동일 세대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 간에는 전 세계 어디에 있든가 언제나 동일 세대로 봐요. 그죠? 자, 그럼 마지막. 이건 뭐 수업 목적에는 크게 관계없는데. 자, 이제 건물은 형이 갖고 있고 얘는 동생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는 동일 세대원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비과세는 됩니다. 누구만? 형만.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부수 토지,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에 좀 곁다리로 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만약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 세대원이면 어차피 1세대 1주택이니까 우리 세대의 집이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비과세가 되지만 동일 세대가 아니다 그러면 이거 위주로 판단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우리 그때 또. 자, 그 다음에 부수토지. 우리 재산세 때 경계가 만약에 모호합니다. 몇 배까지 인정을 했어요? 10배까지. 자, 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 5배, 그 다음에 10배입니다. 자, 뭐냐면 도시지역 안 같은 경우에는 경계 바닥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재산세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10배까지예요. 요게 2022년도부터는 또 바뀌어요, 이게. 요게 3배, 5배, 10배로 바뀝니다. 어쨌든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부수토지 경계가 모호하면 10배까지, 국세에서 몇 배까지? 5배, 10배입니다. 이거네요. 10배. 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겸용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라고 하네요. 겸용주택. 우리 재산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기억나시나? 재산세 때?
1동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받고, 그 다음에 1구의 구조로 되어 있으면 주택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봤었죠. 자,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자, 얘는 주택의 면적이, 자, 주택 외 면적보다 1제곱미터라도 크면은 전부 다 주택으로 봐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주택 만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만주택. 자, 그럼 우리 요랬잖아요. 1동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택, 그 다음에 상가예요. 자, 이 재산세 때 어떻게 했어요? 주택만 주택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자, 주택분 재산세는 요거 건물, 요 건물, 그 다음에 땅 중에서 얼마? 3분의 2. 요 노란 부분만큼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세금을 구한 다음에 절반씩 나눠서 7월에 반, 9월에 반 보냈죠. 자, 그 다음에 요 상가 부분은요. 상가 부분은 요거는 자, 건물에 대한 재산세로서 요거는 7월 달에 날라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요 건축물의 부수토지니까, 자, 얘는 무슨 합산? 별도 합산 과세로 봐가지고 요 과세했잖아요. 그쵸? 이제 기억이 나셔,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양도세 때는 요걸 만약에 팔았다. 근데 요게 만약에 8억이다. 자, 그런데 요거 지금 주택이랑 주택외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주거용 면적이 주거외보다 1제곱미터라도 크면은 전체 뭘로 보겠다? 그렇죠. 전체를 주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22년부터는 바뀝니다. 이것도 2022년 1월부터는 이것도 재산세하고 똑같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근데 우리는 2021년도에 32의 문제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방세는 1동의 구조,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는 1동의 구조로 돼 있냐, 1구의 구조로 돼 있냐 다 갈렸어요. 근데 양도세는 그게 아니라 1동의 구조든 1구의 구조든 간에 그건 난 모르겠고, 무조건 주택 부분이 주택 외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나중에 이제 세금별로 쭉 말씀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위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냥 요거는 이제 1주택으로 봅니다. 자, 우리 다가구 주택이 뭐냐면은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다르죠? 다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만약에 다가구 주택으로 이제 6세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여기 이제 각각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요게 뭡니까? 요거는 그쵸?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이걸 팔한다 하더라도 1주택이 아니라 6주택으로 보거든요. 근데 일단 각각 원래는 구획된 부분 자체를 1주택으로 보지만, 이걸 그냥 만약에 한 사람한테 팔았다. 갑소유의 건물인데 을한테 그냥 한꺼번에 팔게 되면 얘는 그냥 1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나는 여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세주고 있는데, 요게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한 사람한테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양도가액이 9억 원이 안 돼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1세대다라고 하는 개념, 1주택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택은 자,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몇 배까지? 5배, 10배까지. 겸용주택 요게 재산세하고 좀 달랐습니다. 재산세 때는 1동의 구조, 1구의 구조에 따라서 달랐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주거용 면적과 비교해서 1제곱미터라도 크면 전체 주택, 아니면은 주택만 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획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보지만 하나의 단위로 한 사람한테 양도하는 경우는 그냥 1주택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539 보시게 되면 거기에 1번에 괄호에 1세대 요건 볼게요. 자, 1번 원칙.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데, 자, 거기도 이제 밑줄 칠게요. 법률상 이혼을 했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걸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거는 1세대로 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이혼을 한 경우에는 요거는 동일 한 사람인 경우에도 1세대로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편 명의로 집이 하나 있고 부인 명의로 집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이혼하기 전에는
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남편은 서울에 있고 부인은 부산에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예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돼 있다가 정말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만 이혼을 하고 막상 딱 가보니까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건 이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 세대로 봐서 이건 2주택입니다. 일단요. 자, 다음에 예외 보시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되는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1주택과 딸린 토지입니다. 그래서 1주택과 딸린 토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까지도 이제 해주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거용,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딸린 토지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안은 5배,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10배. 겸용주택 보시면은 주거용 면적이 조금이라도 크면 전부 주택, 아니면 같거나 적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 자, 다가구 볼게요.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겠습니다. 됐죠? 고가주택이나 고가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 주택수의 계산을 볼게요. 주택수를 계산을 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자 그 다음에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포함을 한다. 요건 아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입주권 하나 갖고 있으면 어머 나는 1주택이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집은 하나지만은 당신은 2주택인 겁니다. 2주택 됐죠? 분양권도 마찬가지예요. 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주택에 대한 이제 보유 기간이 나와 있는데, 자, 보유 기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17년도 83 대책 이후에 산 경우에는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거주까지. 자, 그런데 나는 그럼 예외 사항 없냐? 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보유 기간이나 아니면 거주 기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예상. 자, 첫 번째. 자, 수용이에요, 수용. 이거는 이제 쿨하게 그냥 2년 이상 보유 안 해도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지난달에 1주택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번 달에 우리 집으로 도로가 난답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 이거 다 가져가면 안 된다. 2년 이상 보유에만 비과세지. 우리 수용은 양도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대상이라니까요. 만약에 수용되면서 주택가격으로 만약에 8억을 받았어요. 그럼 양도 맞아요. 양도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 기간 안 따지고 그냥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맞겠죠, 당연히.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이제 5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자 건설 자 임대주택 키워드가 이거예요. 우리 그 LH에서 하는 임대 아파트들 많이 있죠? 임대 아파트. 요게 이제 내가 처음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했어요. 근데 요거는 내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일단. 남의 집이에요. 임대 아파트니까. 자, 그리고 요 기간이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자, 그러면 입주민들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분양을 실시한 거예요. 자, 이때 이거를 내가 그 집을 그대로 그냥 분양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정말로 내 집이 됐어요. 자, 그리고 1년 정도 흘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양도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집이 이거 하나밖에 없지만 1세대가 1주택이지만은 내가 보유한 기간이 2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케이스는 요때 세대원 전원이 입주할 때부터 요 양도일까지가 자 만약에 5년이 넘었다. 자, 그러면 보유 기간이 2년 혹은 요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2년 이상 거주 안 했다 해도 요건 뭐 해야겠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됐죠? 보유기간에 대한 예외입니다. 5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2년이에요. 2년. 자, 얘는 출국. 자, 예를 들어서 나 이민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해요. 에이 어쩌고 더러운 나라. 난 이민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아직 산지가. 한 1년 6개월쯤 살다가 내가 이민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국이라고 하는 건 놀러 가는 거 말고 아예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1년 이상 머물 만한 그 사유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 무슨 주재원 나간다, 특파원 나간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팔게 되면 요거 비과세 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보유기간 자체가 2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요건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요거는 자 1년 이상 거주. 요건 이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이렇게 외워두세요.
야, 이거 숫자가 좀 많이 나오네. 그쵸?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내가 한 1년 3개월쯤 살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저기 부산으로 발령난 거예요. 부산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된 경우에는 뭐 기한 요건 없습니다. 근데 5년이 있더라. 뭐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가 분양받은 지 2년이 안 돼서 판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이때까지 5년이 넘으면 괜찮다. 자, 그다음에 내가 이민을 간다든지 특파원 나간다, 주재원 나가는 경우에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만 팔게 되면 출국일부터 2년이에요. 자, 그다음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데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무슨 이게 취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무일 수도 있고 이런 걸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여기 은평구에 살다가 뭐 저기 서대문구 이런 거 안 되고 서울에 살다가 아예 부산으로 간다든지 다른 시군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냐면 5번은 자 보유기간 거주기간 자 거주기간에 대한 예외예요. 자, 요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여기도 이제 상세 요건이 있긴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일단 원칙만 일단 설명드리면,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죠. 조정 대상 지역 내입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 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지금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내.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남이 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팔게 되면은 내가 안 살고 싶어 안 산 게 아니라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에는 이때는 거주 요건 그렇죠,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2019년도 우리 12.16 대책이 있거든요. 12월 17일 이후에 취득하는 분은 요거는 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거주해요? 이 사람 임대 기간 끝나고 나서 거주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예외 사항이다 보니까 일단은 원칙만 일단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수원에 있는 가장 최근 논산이라고 합시다. 논산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였거든요. 여기에 집을 하나 산 거야, 논산에. 난 여기 거주할 만한 요건이 안 됩니다. 근데 집을 하나 사둔 겁니다. 근데 요거 계약을 하자마자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럼 난 억울하잖아요. 내가 원래 요거를 팔 생각이었는데 팔려면은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만 하면은 비과세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샀는데 갑자기 계약금 치르자마자 계약하자마자 갑자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면은 나는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난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정전 계약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지정 전 계약입니다.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보유 요건에 대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요게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4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자, 주택의 보유 기간입니다. 자, 1번 보유기간 기억 일반 지역이에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거기 밑줄 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주택이고, 니은 보시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은 자, 두 번째 줄에 보유기간 2년 이상이고 거기 밑줄 그 중에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이상만 보유해야 되는데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그래요. 자, 근데 예외 볼게요. 보충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A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쵸? 다 지워버렸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자,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 몇 년? 5년 이상. 5년 이상. 거기 몇 줄이에요? 5년 이상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입니다. 5년 이상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자, B 보시면 자, 거기 첫 번째 줄 나오죠. 여러 가지 사유로 다른 시군 밑줄,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하면서 밑에 거주기간이 얼마 이상? 1년 이상. 그쵸? 이렇게. 자, 5년 이상 건설임대주택, 그 다음에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거주가 안 되면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쵸? 1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아다. 자,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자, 사업 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자, 수용된 경우, 수용 밑줄. 수용.
자, 그다음에 B 보시게 되면 1주택을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장기 출국 또는 아예 그냥 해외로 이민을 간 겁니다. 자, 근데 출국일로부터 얼마? 2년, 그렇죠.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예요. 수용 5년, 2년, 그다음에 1년 이상 거주 이렇게.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거주 기간에 대한 제외 대상 주택이에요. 거주 기간. 자, A 보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나머지 뭐 임대료 증가액 뭐 5% 이거는 뭐 좀 디테일한 얘기니까 그건 내비두고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자, 다음에 B 조정 대상 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외가 이런 식으로 있다. 하지만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 거주에 대한 예외고 나머지는 보유 혹은 보유 거주에 대한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옆에 밑에 그 위에 나와 있는 보충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충은 이 얘기예요. 요것도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상황인데, 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도 없지만, 자, 2010년도에 A주택, B주택, C주택 요거를 동시에 취득을 했어요. 동시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A주택은 언제 팔았나 봤더니 요거는 2015년도에 양도를 했습니다. 그럼 과세가 됐겠죠? 그쵸. 양도 당시에 집이 A주택뿐만 아니라 B도 있고 C도 있으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B주택을 언제 팔았냐면은 2017년도에 양도를 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세가 됐을 거예요.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C주택 하나 맞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요거는 자, 2018년도에, 18년도에 자, 양도를 해야겠다. 자, 왜? 나는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니까 8년 정도 보유하지 않았냐. 나는 2018년도 양도 당시에는 1주택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옛날엔 이랬어요.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이 언제니? 요게 2017년 아니냐? 이때로부터 2년을 보겠다는 겁니다. 요게. 그쵸?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겁니다. 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충 보시면 2년 이상 보유 기간의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주택은 제외하되 요건 못 됐는데 자, 거기 밑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기간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요거 C 하나 남았을 때 보유 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니까 8년 나는 비과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1주택이 됐을 때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2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올해 아마 베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시험 문제 내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과세 이제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두 가지는 그냥 제목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농지의 교환이다. 국가나 법 등이 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경작상 필요에 바뀌는 경우인데, 물론 전체 교환을 할 때는 4분의 2하다. 그 다음에 교환한 다음에 3년 이상. 자, 그리고 요거 1세대가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지만 없어도 되는 경우 1주택을 건물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수토지까지 포함을 합니다. 근데 몇 배까지? 5배나 10배까지. 그다음에 겸용일대하고 다가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되지만 이러한 예외 사항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대는 집이 지금은 한 개인 경우였죠. 전부 다 한 개인 경우였어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일시적으로 집이 두 개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비과세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쉴게요.